그 몸값을 높인다는 게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사실 이게 네, 풀리지는 않잖아요. 때론 우리가 그냥 고민만 맞아요. 했을 네, 뿐이지. 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또 여기 나름 부모에 대한 무지함을 정확하게 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 돈에 대해서 부모들도 사실 성인이고 또 아이들보다는 좀 더 여기 경제에 대한 그 어떤 활동을 했으니까 좀 뭔가 알겠죠. 근데 돈에 대한 그 사정이 있고 고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음, 좀 그런 거를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냥 그런 불편한 것들을 그거를 굳이 꼭 아이들한테 꼭 이걸 얘기해 줘야 되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음, 이만큼 고생하고 신경 써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하도록 이렇게 뭐 그냥 편안한 환경을 자꾸 조성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판타지 같은 생각들이 음,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 아이하고 소통할 때 다른 소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돈에 관한 소통을 안 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정말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부모에 대한 실제로 돈에 대한 무지함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돈에 관해서 음, 소통 안 한다는 건 부모들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거를 놓치고 있다는 음, 거잖아요. 왜냐면 걔네들도 앞으로 커서는 그대로 이게 물려받거든요.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좀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학원에서 경제 독서 토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업 시간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부모님들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돈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거나 가르침을 주시니라고 하면 대부분 똑같아요. 대부분 어, 아껴 써라, 저축해라, 그리고 심지어 교육 없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아주 소통 안 하는 이 세 부류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화장실이 두 개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자기도 커서 당연히 이런 집에 살게 될 거라고 어,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예전에 부모님이 자라던 세상이랑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보다 가장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밑에 아이들은 사실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떤 직업군들의 급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월급은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커서 당연히 이런 수준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 보여줬거든요. 너희들이 취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초봉, 니네 동네 아파트 부모님이랑 살 수 있는 살고 있는 집을 살려면 네가 실제 필요한 돈 그리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네가 네 월급에 얼마를 저축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써야 되는지 결론을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애들이 월급을 50% 이상 저축해도 그 집을 못 사요. 근데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마땅하게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누리고 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되게 위험한 건 가정마다 경제 형편은 제가 다 몰라요. 하지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아이가 학원을 못 다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버지가 실직을 했다는 건 경제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건데.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가정의 경제 상황을 실제 수준보다 되게 높게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상이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서포트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집을 보면 대략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 집의 어떤 그런 소득 수준이라는 걸. 근데 그렇게 집 자체를 봤을 때는 많이 부유한 그런 집에 살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한테 지원을 했는데, 지난 이제 그 얼마 전에 그런 코로나라든지 그런 사태 때문에 맞아요.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아이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너무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저는 툭툭 일고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학원을 안 다니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가 하면 돼.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저는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 자체를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하던 거를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상처라고 생각하고 되게 약간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음, 저자님은 그럼 마지막으로 꼭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책을 일단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썼는데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 여기에 그냥 여기 네, 키워드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꼭 내가 어 사실 제가 그냥 친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은 교육도 하고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소통하는 가운데 좀 자신을 이렇게 계속 투명하게 드러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책을 통해서 그렇죠. 되게 많은 것들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네, 용기잖아요. 자신의 맞아요. 과거와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배신감과 자신이 그 가정 형편이라든 이런 것들 다 드러내는 거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저자로서 또 이걸 드러내고 또 이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음, 제가 궁금한 건 이 책을 왜 쓰셨고 꼭 우리 음, 저자 우리 구독자님 이게 시청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꼭 나는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만의 음, 어떤 그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 네네. 전반을 거쳐서라도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그냥 이런 음, 어떤 생각들이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음. 있을까요? 일단 이 책을 쓰게 된 건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우선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사실 쓰게 됐던 거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이제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저에게 그때 던져주신 그 질문이 저에게 되게,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처음부터 와닿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거죠. 처음부터 그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제가 제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른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게 저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때 한 번에 터져 나오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놓쳤던 것들을 저희 아이들에게만큼은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러면 다 회사 이름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 회사 얘기를 얘기하고 대기업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막상 속해 있는 사람도 되게 불안하고 또 그 거기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도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안전한 곳에 있다 나왔을 때 그게 더 리스크가 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대기업을 인생의 끝점이라고 몰아붙이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야지. 근데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을 간다 한들 정말 이 아이가 그 월급만으로 중산층으로 살기가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네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성실함도 있어야 되지만 돈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연봉 1억이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쓰는 돈이 2억이면 절대 부자가 못 되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상한 겉멋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음, 되면 이제 빚인 거죠, 다. 할부로 비싼 차를 뽑고 또 대출을 70% 받아서 비싼 음, 아파트로 이사 가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되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대기업에 어떤 종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언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과 하강 공연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잘 될 거, 언제나 내가 지금보다 좋을 것만 생각하고 이제 돈을 쓸 궁리만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돈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경제관념이 있느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 학원도 보내고 굉장히 아이들의 삶에 밀착해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세요. 정말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게 생기기도 전에 아이 손에 쥐어주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삶의 결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삶의 결핍이 없다는 건 내가 뭔가 애써서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없다는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뭔가 되게 바쁘게 살긴 하는데 간절함도 없고 그냥 되게 하루하루 아이들 사는 거나 어른들 사는 거나 저는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음. 다니는 어른들의 삶이나 학교 끝나고 학원에 와서 쳇바퀴 돌듯 사는 아이들의 삶이나.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는 꼭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자기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 아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그렇죠. 다양한 관여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여가 잘못된 관여이면 나도 틀렸고 아이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책을 쓰신 주하영 작가님과 이제 MF 케어라는 그런 걸 하다가 저는 아이들 대상으로 경제 독서 토론을 했고 아무리 아이들을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설득이 어, 안 되고 결국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안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는 거, 아니면 공무원 되는 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내가 어떻게 삶을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근데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대학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삶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진짜 문제. 그죠.